재택근무하는 남편, 집에서 키우고 있던 5살 아들, 그리고 20대 여자. 당신 도대체 누구야?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제발, 제발 설명해줘. 이게 다 뭐야? 아빠, 아빠, 엄마가 왜 이렇게 화나 있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결말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려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탐정사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30대 딩크족 부부의 사연입니다. 아이 없이 둘만의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 맞벌이 부부였죠. 남편은 IT 개발자로 재택근무를, 아내는 외국계 회사 과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던 이들의 일상에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 중인 집에서 들려오는 아이 웃음소리, 매일 배송되는 육아용품들,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 하지만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거든요. 15년 탐정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복잡한 관계는 처음 봤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랑과 배신이 뒤엉킨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믿기 어려운 사연을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화요일 오후 제 사무실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떨리고 불안한, 뭔가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바로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1시간 후 제 앞에 앉은 여성을 보는 순간 제 추측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단정하고 깔끔했을 모습이 눈에 그려졌지만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는 대충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김소영 씨, 32살. 강남구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손을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말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긴장이 온몸에 전해지고 있었죠. 저희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영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탐정님, 제가 지금 미쳐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손가락으로 반지를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결혼 반지를 말이에요. 일단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남편분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소영 씨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2년 반 정도 됐어요. 연애할 때부터 아이는 안 갖기로 서로 합의했고요.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더라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IT 개발자예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쭉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회사에 나가야 하니까 남편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재택근무하는 남편 혼자 집에 있다. 이 대목에서 소영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집에서 일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저도 야근할 때 걱정 안 해도 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1달 전쯤부터였나? 집에 이상한 게 배송되기 시작했어요. 소영 씨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택배 박스들이 현관에 쌓인 사진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유아용 간식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동용 옷가지고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5살 전후 아이용 물건들이 분명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조카 선물이라고 했어요. 친형 아들이 5살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했던 게 형님 집에 그 물건들을 가져다 준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제 탐정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선물이라면서 정작 조카에게 주지 않는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언제 조카한테 갖다 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애매하더라고요. 소영 씨의 목소리에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아, 나중에 형이랑 시간 맞춰서 갖다 줄 거야. 바쁘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지만 소영 씨는 납득할 수 없었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물건들이 또 배송됐어요. 이번엔 아동용 신발이랑 장난감까지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소영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 듯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남편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캐묻냐고, 조카 선물 사는 것도 간섭하냐고.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온순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그때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소영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제부터가 핵심이라는 듯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취소돼서 일찍 집에 들어갔거든요. 평소보다 3시간 정도 빨리요. 그때 집 앞 주차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저희 집 현관 앞에 젊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말 어린 여자였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려고 다가가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소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누나가 집에 왔어요. 어떡하죠?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라고. 이 대목에서 저도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20대 초반 여성이 소영 씨를 누나라고 부르면서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건다? 그 여자가 전화를 끊고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되게 당황한 표정으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오빠 후배예요. 잠깐 인사드리러 왔다가 마침 누나 오시는 걸 봐서. 준호는 소영 씨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게 그 여자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고요. 소영 씨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문을 열더라고요. 번호 누르는 걸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열었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아는 20대 여성? 그것도 남편의 후배라면서 누나라고 부르는? 들어가자마자 더 이상한 걸 봤어요. 소영 씨가 핸드폰에서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거실 바닥에 장난감들이 널브러져 있고 소파에는 아동복이 널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탁에는 아이용 물컵하고 포크가 놓여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명백히 아이가 생활하고 있는 흔적들이었거든요. 남편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조카가 놀러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급한 일 생겨서 잠깐 맡겨달라고 해서 봐줬다고. 하지만 소영 씨는 이 설명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남편한테 문자 보냈거든요. 뭐 하냐고. 그랬더니 회의 중이라고 답장 왔어요. 조카 봐준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게다가 그 젊은 여자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행동하더라고요. 마치 원래 살던 사람처럼. 소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미 몇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일단 명확한 건 남편분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조카 선물이라는 핑계도 앞뒤가 안 맞고 집 비밀번호를 아는 젊은 여성의 존재도 수상해요. 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에 동감한다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남편분과 그 젊은 여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질문에 소영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탐정님, 혹시 정말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요? 그 젊은 여자와?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분명히 수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자세히 조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영 씨가 갑자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어제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소영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집에 있었는데 현관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 목소리라니요? 네. 분명히 어린아이 목소리였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 순간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현관 쪽으로 가봤는데 남편이 문을 막더라고요. 안 된다고, 지금은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형 아들이 와서 놀고 있는데 누나가 나타나면 애가 놀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소영 씨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탐정님, 저희 조카는 저를 잘 알거든요. 왜 제가 나타나면 놀란다는 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삼촌 아내를 보고 놀랄 이유가 없죠. 1시간 정도 지나서 조용해지길래 남편한테 조카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이 데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저는 형님이 오시는 걸 못 봤어요. 계속 거실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소영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탐정님,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남편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젊은 여자와 아이가 연관되어 있고요. 제가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사해 보겠어요. 하지만 혹시 발견되는 진실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소영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낫겠어요. 제발 남편이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저는 이 기묘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영 씨와의 만남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바로 수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몇 가지 확실한 단서들이 있었어요. 첫째, 재택근무 중인 남편 준호 씨의 집에 아이가 있다. 둘째, 20대 초반 여성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셋째, 지속적으로 육아용품이 배송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소영 씨가 회사에 있는 시간대에 벌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잠복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수요일 오전 9시. 소영 씨가 출근한 지 1시간 후, 저는 그들의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라 사람들의 출입이 많아서 숨어 있기에는 좋은 조건이었어요. 1시간 정도 지켰는데 오전 10시쯤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소영 씨가 말했던 그 젊은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롱패딩에 운동화, 그리고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저는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30분 후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성이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나왔거든요. 아이는 유치원복을 입고 있었고 여성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도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아이가 여성에게 묻고 있었어요. 아빠는 일하고 있어서 못 가. 유치원 끝나고 돌아오면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아이가 준호 씨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목적지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는 그 여성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진짜 엄마인 것처럼 말이죠. 민준아, 오늘도 재미있게 놀고 와. 엄마가 데리러 올게. 엄마라고 했습니다. 아이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엄마. 아빠한테도 안녕히 계시라고 전해줘. 이 대화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이 여성이 엄마고 준호 씨가 아빠인 상황. 그럼 소영 씨는 도대체 뭘까요? 이 가족 구조에서 소영 씨의 위치는 어디인 거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그 여성이 돌아간 후 저는 유치원에 접근했습니다. 혹시 원장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원장님이 의외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 민준이 친척분이세요?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친척이라고 생각하신 걸 굳이 정정하지 않고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여기 다닌 지 얼마나 됐나요?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데려오시더니 요즘은 엄마가 주로 오시네요. 아빠와 엄마. 원장님은 준호 씨와 그 젊은 여성을 부부로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 민준이 가정환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원장님이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조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아빠가 IT 회사에 다니시는데 재택근무를 하셔서 낮에는 주로 아빠가 돌보시거든요. 엄마는 일이 있어서 바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민준이가 가끔 다른 엄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다른 엄마가 있다고. 다른 엄마라고요? 네. 아빠 부인인 다른 엄마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민준이를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에게는 2명의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공식적인 부인인 소영 씨와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젊은 여성. 그리고 아이는 이 복잡한 상황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 2시쯤 그 여성이 다시 유치원에 나타났습니다. 민준이를 데리러 온 거였어요. 저는 이번에도 멀찍이 따라가면서 관찰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뭐 했어? 여성이 아이에게 다정하게 물어봤어요. 그림 그렸어. 아빠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했어. 우와, 정말? 집에 가서 아빠한테 보여드리자. 이들의 대화는 정말 자연스러운 모자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주목한 건 따로 있었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그 여성이 편의점에 들렀거든요. 민준이는 밖에서 기다리고 여성 혼자 들어갔는데 몇 분 후 나오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뭔가 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만나요. 돈은? 네, 준비할게요.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중요한 단서였어요. 오후 3시 그들이 아파트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1시간 정도 후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첫 번째 여성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브랜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뭔가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여성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나 왔어.
내려와. 오늘은 절대 늦으면 안 돼. 목소리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몇 분 후 첫 번째 여성이 민준이와 함께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가 두 번째 여성을 보자마자 뒤로 숨더라고요. 무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야? 민준이가 첫 번째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두 번째 여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야, 내 진짜 엄마. 얘는 그냥 돌봐주는 언니고.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엄마라고? 그럼 첫 번째 여성은 정말로 육아도우미였던 건가요? 첫 번째 여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지야, 아이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은지라는 이름의 두 번째 여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됐어. 어차피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야. 그보다 돈은 준비했지? 돈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민준이가 더욱 첫 번째 여성 뒤로 숨었습니다. 두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그들을 관찰했어요. 카페 안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지라는 여성이 봉투를 받더니 그 안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잠깐만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올게. 유진이 언니랑 있어. 유진. 첫 번째 여성의 이름이 유진이었습니다. 은지가 돈을 받고 나가자 민준이가 유진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저 언니는 왜 자꾸 내 엄마라고 해? 내 엄마는 언니잖아. 유진이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 언니가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아빠 집에 가자. 다음날 목요일,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소영 씨가 출근한 후 1시간 뒤에 그들의 집 근처로 갔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오전 11시쯤 유진이 민준이와 함께 집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유치원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처 마트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멀찍이 따라가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유진의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를 고르고 아이용 과자를 살펴보고 마치 진짜 엄마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면서 유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오빠.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준호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 지금 민준이랑 장 보고 있어요. 점심 뭐 해드릴까요?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단순한 육아도우미와 고용주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오빠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빨리 들어와서 같이 놀아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유진이 말한 한마디가 모든 걸 확정지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빨리 와요.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준호와 유진은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연인관계였어요. 마트에서 나온 유진과 민준이를 따라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살 수 있어? 유진이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민준아? 그냥 저번에 무서운 언니가 와서 돈 달라고 했을 때 아빠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거든. 무서운 언니. 은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유진이 민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민준아, 아빠랑 언니가 널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예상했던 대로 은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비슷한 또래의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둘 다 상당히 험악한 인상이었어요. 은지가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 왔어. 내려와. 오늘은 더 많이 필요해. 목소리가 협박조였습니다. 몇 분 후 준호가 내려왔어요. 처음으로 제가 의뢰인의 남편을 직접 본 순간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성이었지만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은지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웃기고 있네. 내가 내 인생 망가뜨려 놓고 마지막이라고?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임신했을 때 뭐라고 했는데? 지우라고 했잖아. 그런데 난 낳았어. 내 아들을 낳아줬다고. 이 대화를 들으면서 과거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은지가 아이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준호가 돈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 달분이야. 그런데 은지야, 민준이한테는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자기 아들이잖아.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 나한테 아들은 없어. 그냥 돈 되는 수단일 뿐이야. 이 말을 들은 준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돈만 받으면 돼. 은지가 돈 봉투를 받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더 많이 줘야 할 것 같아. 물가도 올랐고. 바로 그때 유진이 민준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은지를 보자마자 유진 뒤로 숨었어요. 언니, 무서운 언니가 또 왔어. 은지가 유진을 보더니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가짜 엄마네. 오늘도 열심히 남의 아이 키우고 있구나. 유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지씨, 민준이 앞에서는. 뭐, 민준이 앞에서는 뭐? 사실을 말하면 안 돼? 은지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이 아이 친엄마는 나야. 너는 그냥 돈 받고 돌봐주는 베이비시터고.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아이를 안아 울리면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오빠, 우리 들어가요. 준호가 은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제발 이제 그만해. 민준이는 내가 책임질게. 더 이상 돈은 줄 수 없어. 은지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내 부인한테 얘기해볼까? 남편이 바람나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이 순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지는 이 약점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지가 떠난 후 저는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근처 모텔가였어요. 거기서 은지와 그 남자가 나눈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이번 달도 성공이네. 그 바보가 또 줬어. 은지가 돈을 세면서 말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 남자도 이제 한계인 것 같은데. 남자가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아직 최후의 수단이 남아있어. 그 남자 부인한테 다 폭로하는 거지. 은지는 아예 준호를 완전히 망가뜨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은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아이가 정말 그 남자 아들인지 확신이 안 서. 그때 다른 남자들도 있었거든. 은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바보는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돈 주고 있으니까 상관없지 뭐.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지는 민준이가 정말 준호의 아들인지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돈을 갈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그들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평범한 가족 같았어요. 준호가 민준이와 함께 블록을 쌓고 있고 유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로봇 만들었어. 민준이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 만들었네.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짜 아빠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다가왔어요. 오빠, 민준이 저녁 준비됐어요. 준호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 유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 순간 저는 이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파악한 저는 소영 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소영 씨,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내일 오시면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전화 너머 소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탐정님, 그게 정말 바람을 피운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준호 씨는 분명히 큰 비밀을 숨기고 계세요.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날 밤 제가 며칠 전에 의뢰했던 친자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 씨가 버린 컵과 민준이가 사용한 물건들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었거든요.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확실히 준호 씨의 친자였어요. 은지가 의심스럽다고 했지만 과학적으로는 명확했습니다. 다음날 금요일 오후 소영 씨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왔지만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어요. 며칠 밤을 잠 못 이룬 듯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탐정님,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각오는 하고 왔어요. 소영 씨가 의자에 앉으면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어요. 사진들, 녹음 파일들, 그리고 친자검사 결과까지. 소영 씨, 남편분에게는 정말로 5살 아들이 있습니다. 첫 마디부터 소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친자검사 결과 확실히 준호 씨의 친자가 맞습니다. 소영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되니 충격이 컸나 봐요. 그럼 정말 바람을 피운 거네요. 그 젊은 여자와. 여기서 제가 조심스럽게 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해요. 일단 들어보세요. 저는 은지와 유진의 차이점부터 설명했습니다. 민준이의 친엄마는 은지라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건 유진이라는 다른 여성이에요.
소영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2명이라고요? 네. 은지는 민준이를 낳고도 키우기를 거부했어요. 대신 준호 씨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진은 준호 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고용한 육아도우미인데 현재 준호 씨와 연인 관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소영 씨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분노와 충격, 그리고 뭔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였습니다. 육아도우미와 연인이라고요? 그럼 제 남편은 2여자와 동시에? 아니에요. 준호 씨와 은지는 과거 일회성 관계였고 현재는 유진과만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녹음된 대화들을 들려주면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영 씨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제 남편은 저와 딩크족으로 살면서 몰래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네요. 목소리에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호의 상황도 설명해야 했어요. 소영 씨, 준호 씨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은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당하고 있거든요. 은지가 준호 씨의 약점을 잡고 돈을 갈취하고 있어요. 소영 씨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서요. 소영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피해자라고요? 바람을 피워서 아이까지 낳아놓고 피해자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준호 씨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진과도 진짜 사랑하는 사이고요. 반면에 소영 씨와는 처음부터 원하는 것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소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 씨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탐정님, 저는 지금 집에 가서 남편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특히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알아요. 하지만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저도 남편도 계속 고통받을 거예요. 소영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오후 5시 소영 씨와 함께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소영 씨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현관 앞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이거 봐, 블록으로 집 만들었어. 민준이의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소영 씨가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벌어진 광경은 정말로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가 바닥에 앉아 민준이와 블록을 쌓고 있고 유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영 씨가 나타나자 모든 게 정지됐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소영 씨가 유진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유진이 당황해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마침내 들킬 때가 온 거였어요. 소영아, 나는 제발 설명해줘. 이게 다 뭐야? 소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무서워하며 유진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아빠, 엄마가 왜 이렇게 화나 있어? 이 말을 들은 소영 씨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진짜 아이를 원했어. 하지만 너는 싫어했잖아. 소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나와 헤어지고 저 여자와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를 속였어?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와 민준이도 소중해졌어. 이 모든 걸 잃고 싶지 않았어. 유진이 민준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소영 씨를 바라봤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돌보면서 오빠를 사랑하게 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제가 필요해요. 민준이가 유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이 말을 들은 소영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영 씨가 민준이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갔어요. 넌 이름이 뭐야? 민준이가 조금 무서워하면서 대답했어요. 민준이에요. 소영 씨가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아빠를 많이 사랑하지? 네, 아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도? 민준이가 유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영 씨가 일어서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준호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저 아이는 죄가 없어. 그리고
소영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원하는 게 달랐어. 나는 그걸 인정할게. 소영 씨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길을 찾아갈게. 너희도 너희만의 행복을 찾아.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특히 저 아이한테는. 그렇게 소영 씨가 나가자 집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유진과 민준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두 사람을 올려다보며 물어봤어요. 이제 무서운 언니 안 와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소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준호와 유진은 정식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준호가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지자 협박할 이유가 없어진 거겠죠. 민준이는 여전히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세 사람과 함께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소영 씨와 준호 씨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준이처럼 순수한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탐정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